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타 클래스에서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고 있는 목희수입니다. 우리는 1강에서 토지의 등록을 공부를 했어요. 이제는 2강이죠. 그죠? 2강은 토지의 표시를 공부를 합니다. 이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자표예요. 이때 소재는 법에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번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 지번 이렇게 나와 있죠.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일이 나오죠. 그죠? 이 삼성동까지가 소재, 100이 지번입니다.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이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출제인이 출제를 합니다. 그럼 1번은 어떻게 공부하느냐 하면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지번은 누가 부여하느냐? 지적소관청이 부여한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지적소관청은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러면 이 문구를 시도지사가 부여한다면 X가 되겠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한다면 X가 될 겁니다. 지적소관청입니다. 두 번째는 지번 부여 지역별 일어났죠. 이거는 동리를 말하는 겁니다. 도시는 동마다 지번을 부여하고 시골에는 리마다 지번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 출제인이 시험 문제라면 지번 부여 지역별이라면은 맞는 지문입니다. 동리별로 하면 맞는 지문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읍면동리이라면 틀린 지문이죠. 시군구별로 하면 틀린 지문이죠. 동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를 해가는 겁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잠깐 본다면 만약에 어느 지역이 지번이 이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시작을 어디서 하고 끝을 어디서 맺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1번이 여기에 있죠. 그럼 시작은 여기서 한다는 말이에요. 끝번호는 여기에 있죠. 그러면 요게 1이죠. 이게 뭡니까? 서죠. 그죠? 그래서 북서쪽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끝맺어 가죠. 이게 남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번은 북서에서 시작을 해서 남동으로 끝맺는다. 그러면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이 글자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북서에서 남동으로 하면 맞는 지문이죠. 남동에서 북서 하면 틀린 지문이죠. 이렇게 글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그럼 요 글자를 앞에, 뒤에, 끝에 이렇게 글자를 바꾸는 겁니다. 앞에 산자를 붙인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제가 앞 시간에 이런 표현을 이야기했죠. 우리나라의 토지는 둘로 나눈다고 그랬죠. 하나는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고 하나는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죠. 그러면 이 토지가 토지대장에 등록됐는지 임야대장에 등록됐는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지번 앞에 산자가 들어가 있으면 임야대장입니다. 그럼 이거는 지번 앞에 아무 글자가 없죠. 이러면 이거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다.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막대기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막대기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 있잖아요. 이거를 만약에 읽을 때 자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6의 1입니다. 우리가 이 공시법을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읽을 때는 6-11에 읽었죠. 그죠? 이제부터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6의 1입니다. 그러면 이 지번은 본번밖에 없죠. 그죠? 이거는 본번에 부번이 붙어 있죠. 그죠? 요런 지번이 있죠. 그죠? 요런 걸 우리가 복식 지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본번밖에 없죠. 이런 지번은 단식 지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본번만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본번과 부번이 합쳐서 하나의 지번을 구성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출제윤이 이 지문은 있잖아요. 반드시 띄웁니다. 그래서 글자를 바꾸는 거예요. 글자를. 그것만 대비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목입니다. 우리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지목이에요. 그래서 지적은 12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31회를 기준으로 한다면 2문제를 지목에서 출제를 했습니다.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러면 지목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죠. 토지에게도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이름은 부모님이 정해주는 것이죠. 토지의 이름은 국가가 정하는 겁니다. 지적 소관청이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할 때는 뭔가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게 그 토지가 사용하는 용도가 뭐냐? 여러분들 용도는 쓰임새죠. 그죠? 우리가 아파트에 가면은 다용도실 이런 표현이 있죠.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용도실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여기에 학원에 건물이 있죠. 이런 거는 업무용 사무실 용도입니다. 그러면 지목을 대로 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있죠. 그런 곳은 배우는 곳이죠. 그러면 그 용도는 학교라고 부르죠. 그러면 학교 용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서울역이 있죠. 그거는 철도죠. 그죠? 철도. 그러면 철도 용지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 지목은 있잖아요. 구분을 보면은 28개의 지목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이 지목을 갖고 시험 문제를 낼 때 전이 무엇이냐, 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문제를 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 있잖아요.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지목의 전이라는 지목이 있죠. 이때는 밭전자입니다. 만약에 한글로 썼다면 밭이 되겠죠. 한자로 썼기 때문에 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목에 밭이라는 지목이 있는데 그걸 밭전자를 써서 전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답 있죠. 답은 논답자죠. 그죠? 논답자. 논을 말하는 겁니다. 전답 이걸 농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 대입니다. 그게 주거용으로 생활하든 업무용 사무실로 생활하든 그게 전부 다 지목은 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도로 있죠. 강남대로 있죠. 그게 도로입니다. 도로. 자동차가 통행을 하거나 사람이 통행으로 사용하는 곳이 도로죠. 그죠? 제방은 강둑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서산 간척지를 매립했다면 뚝을 쌓을 거 아니에요. 제방을 쌓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제방입니다. 하천은 안양천, 중양천 이게 하천이에요. 여러분들 국어는 생소하죠. 그죠? 국어는 또랑을 말하는 거예요. 농수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천과 국어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들 규모가 크면 하천이라고 부르고 규모가 적으면 국어라고 부릅니다. 국어의 대표적인 예는 농수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지는 있죠. 물이 고여 있는 곳을 말해요. 그러니까 호수나 연못이나 댐이나 저수지 있죠. 이런 거를 지목을 유지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염전은 소금 만들어내는 곳이 염전이죠. 이때는 천일제염만 염전입니다. 공장에서 소금 만들어내는 곳은 공장용지지 염전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공원 있죠.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어린이 공원, 걸린공원, 체육공원, 공원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임야 있죠. 그냥 쉽게 산 있죠. 산. 우리가 북한산 국립공원 있죠. 그 이름은 공원이지만 그거 산입니다. 산, 임야가 됩니다. 수리산 도립공원 있죠. 그게 임야입니다. 임야, 산이 되는 거예요. 묘지는 공원묘지 있죠. 지목이 묘지입니다. 과수원은 그냥 과수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광천지는 좀 생소하죠. 그죠? 광천지는 온수, 약수, 석유류가 용출되는 곳을 광천지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이 광이라는 것은 광물을 말하고 천은 온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수, 약수, 석유류가 솟아나는 곳을 광천지라고 부릅니다. 주차장은 그냥 주차장이에요. 양어장은 물고기를 기르는 곳이 양어장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바다에서 물고기를 기른다. 흔히 말하는 가두리 양식을 하죠. 바다는 토지가 아닙니다. 그럼 지목이 없습니다. 양어장은 육지에서 고기 길러야 양어장입니다. 그다음에 유원지는 있죠. 놀이기구 있죠. 우리가 과천 어린이 대공원 있죠. 그게 공원이 아닙니다. 놀이기구가 있으면 유원지가 되는 거예요. 사적지는 문화재가 있는 곳이 사적지죠. 문화재가 있는 곳이. 그 다음에 이 잡종지 있죠. 우리나라의 지목은 28개가 있어요. 이때 27개를 먼저 정해요. 그래서 끼워 맞춰요. 그러면 그 27개 속에 속하지 않는 것이 있겠죠. 그거는 몽땅 묶어서 잡종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철도 용지는 철도가 가는 선로 있죠. 이게 철도 용지예요. 수도 용지는 상수도 있죠. 우리가 아리수 상수도 있잖아요. 그게 수도 용지입니다. 학교 용지는 말 그대로 학교죠. 서울대학교가 있다. 경기고등학교가 있다. 이게 학교 용지가 됩니다. 공장 용지는 공장이죠. 공장. 남동공단에 있다. 옛날에 구로공단에 있다. 그런 게 공장 용지죠. 채용 용지는 여러분들 잠실 운동장 있죠. 이런 것들이 채용 용지입니다. 종교 용지는 교회나 사찰이나 향교죠. 그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조계사가 있다. 그게 종교용지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다. 그게 종교용지가 됩니다. 창고용지는 말 그대로 창고예요. 우리가 영동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경기도 여주 이천에 가면은 물류 창고들이 많죠. 그게 창고용지예요. 목장은 대관령 목장 있죠. 이게 목장용지입니다. 주유소용지는 말 그대로 주유소용지. 그러면 이 지목의 구분을 시험에 낼 때는 첫 번째는 다음 보기에서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로만 묶은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낼 수 있고, 하나는 하나하나 낱개로 물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시험에 출제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법의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목을 등록을 하는 거예요. 등록을 할 때, 자, 이때 지적 공부는 대장과 도면과 경계청 자회등록부가 있다고 했죠. 그죠? 이때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도면에 등록을 합니다. 다른 장부에는 등록하지 않아요.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 코드 번호와 명칭 그대로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도면에 등록할 때는 부호로서 등록을 해요. 여기서 두 문자라는 거는 첫째 글자를 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용지만 학, 철도 용지만 철 이런 말이에요. 두 문자 여기에 첫째 글자를 써요. 그런데 차 문자는 둘째 글자를 쓴다 이 말. 그럼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목은 28개죠. 28개 중에 24개는 첫째 글자를 쓰니까 암기할 필요가 없죠. 차 문자 두 번째 글자를 쓰는 거는 4개가 있거든. 그러면 이 4개만 암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잠깐 본다면, 만약 자 여기가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도 토지입니다. 토지니까 토지대장이 있고 도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학교 토지대장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 10번 학교 용지 일어났죠. 요 10번이 코드 번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목이 28개라면 1번부터 28번까지 있겠죠. 그죠? 그 1, 2, 3 이게 코드 번호예요. 이 코드 번호는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름을 코드 번호로 부른다. 요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럼 여기에 학교 용지죠. 이 말은 학교 용지라는 말은 명칭을 그대로 썼다 이 말. 여러분들 서울시가 있고 서울특별시가 있죠. 명칭은 서울시가 명칭이 아닙니다. 서울특별시가
명칭이에요. 대한민국이 명칭입니다. 한국은 명칭이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대장에는 명칭을 그대로 씁니다. 학교용지만 학교용지, 철도용지만 철도용지, 수도용지만 수도용지. 그런데 도민에 쓸 때는 학자만 딱 쓴다. 그 말은 요게 학자 있죠. 요게 첫째 글자죠. 여기다가 학 요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이렇게 말했죠. 이 첫째 글자를 쓰는 거는 24개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차문자를 쓰는 게 4개가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에서는 주를 안 쓰고 차를 쓴다면 왜? 우리나라 지목에 주유소 용지가 있어요. 거기서 주자를 쓰기 때문에 또 주자를 쓰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고 쓰는 겁니다. 두 번째, 공장 용지는 공이라고 안 쓰고 장이라고 써요. 왜? 우리나라 지목에 공원이라는 지목이 있어요. 거기서 공자를 쓰기 때문에 또 공자를 쓰면 중복이 되겠죠. 그래서 장을 써요. 그 다음에 하천은 있잖아요. 자, 과거 우리나라 세대는 한자 세대죠. 그죠? 그러니까 내천자를 써버리면 그냥 하천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이라고 써요. 마지막에 유원지에는 왜 유라고 안 쓰고 원이라고 쓰느냐? 우리나라 지목에 유지가 아까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유지입니다. 거기서 유자를 쓰기 때문에 또 유자를 쓰면 중복이 되죠. 그래서 원자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24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4개만 딱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차, 장, 천, 원 요렇게 암기를 해두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적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토지에 면적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는 요즘에 대다수 사람들은 아파트에 살죠. 그러면 우리 아파트의 면적이 뭐 100제곱이냐 아니면 150제곱이냐 그게 면적이죠. 면적. 우리는 주로 배우는 거는 토지를 배웁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는 땅의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 면적을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럼 등록을 할 때 지적공부에 등록된 수평면상의 넓이 일어났죠. 수평면상의 넓이는 면적을 측정할 때는 바닥에 평평한 면 있죠. 요게 수평면상의 넓이입니다. 두 번째는 출제인이 물을 때 면적 측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대상을 묻습니다. 그러면 O가 있고 X가 있죠. 이럴 때 여러분들은 여기에 O를 암기할 것인가 X를 암기할 것인가 이럴 때는 적은 것을 항상 이해하면 공부하기가 수월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소재, 지번, 지목, 합병은 청량 자체를 안 해요. 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제인이 물을 때 있죠. 청량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는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법에서 청량의 대상은 13가지를 명시를 해놨어요. 나중에 뒤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는 13가지를 이해할 거냐, 하지 않는 4가지를 이해할 거냐. 그때는 당연히 하지 않는 4가지를 먼저 이해하는 게 수월하겠죠. 그죠? 그럼 이 표현을 달리 말하면 왜 청량을 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 봅니다. 경계 면적이 변하면 청량을 합니다. 경계 면적이 변하지 않으면 청량의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있잖아요. 이게 갑의 땅, 을의 땅, 병의 땅, 정의 땅, 무의 땅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경계라는 거는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게 면적이에요. 그죠? 경계 면적이 변하면 청량을 합니다. 경계 면적이 변하지 않으면 청량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자, 요게 소재죠. 그죠? 이게 지번이죠. 그죠? 이게 지목입니다. 저는 전자입니다. 밭입니다. 밭. 그러면 만약 소재, 지번, 지목이 변해요. 변하면은 면적과 경계가 변하느냐 안 하느냐. 면적과 경계가 변하면 청량을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청량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요게 면적이에요. 이게 경계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변했어요. 그게 소재가
변경된 겁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변했다고 해서 이 경계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죠. 이 면적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소재 변경의 경우에는 경계 면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청량의 필요가 없어요. 다음에 지번이 100이죠. 이 지번 100이 101번지로 변했다. 102번지로 변했다. 지번이 변했다고 해서 경계가 변하지 않습니다. 면적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청량의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지목이 밭이죠. 밭 전자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밭에서 허가받아서 집을 지었다. 그러면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이 됩니다. 이게 지목 변경입니다. 그러면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했다고 해서 이 경계가 변하느냐, 면적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소재, 지번, 지목은 변해도 경계 면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청량의 필요가 없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합병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 토지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이 토지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소유자가 같죠. 같았을 때 이 토지의 면적은 100입니다. 이 토지의 면적은 200이죠. 소유자가 같기 때문에 이 토지의 요 경계죠, 경계.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 요게 갑의 땅, 요게 갑의 땅, 소유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자, 요거는 을의 땅이죠. 요거는 갑의 땅이죠. 그러면 이 경계는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는 병의 땅, 여기는 갑의 땅, 이 경계는 중요해요. 그런데 갑과 갑이 소유자가 동일하죠. 그럴 때는 이 경계는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땅의 면적은 100이죠. 이 땅의 면적은 200이죠, 200. 그러면 이 두 토지가 한 필지로 합필을 한다면, 자, 요 경계만 없애면 됩니다. 그러면 이 경계 없어졌다고 해서 이 경계가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량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면적은 있죠. 여기에 면적이 100이죠. 여기 면적이 200이죠. 합쳐버리면 합병 후의 지번은 300제곱으로 나오겠죠. 이 300제곱은 플러스인 겁니다. 청량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을 이야기하면 소재, 지번, 지목, 합병은 청량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있잖아요. 면적 측정의 대상이냐 아니냐 할 때 아닌 거를 먼저 이해해 두고 나중에 하는 거를 하나하나 접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면적을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할 때는 자, 이걸 두 가지로 나눠요. 우리는 나중에 가면은 이거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법정 도면의 축척은 7개입니다. 7개.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7개입니다. 이걸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500분의 1과, 여러분들 500분의 1과 600분의 1, 1000에서부터 6000분의 1,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가면 이런 말을 엄청 강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두 개로 나누는 거를 잘해야 돼요. 이때 가장 쉽게 표현해 보면은 자 보세요. 우리나라의 토지는 토지대장에 등록되는지 임야대장에 등록되는지 두 개로 나누잖아요. 도면의 축척도 7개가 있다면 500과 600을 하나, 1000에서부터 6000을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걸 잘해야 돼요. 그러면 이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료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청량 방법은 경위의 청량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에 1000에서부터 6000분의 1은 평판 청량을 사용을 해요. 출제윤이 물을 때 경위의 청량을 어떻게 하느냐, 평판 청량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시험 문제는 없습니다. 왜? 그런 것들은 청량의 전문 기술자만이 알 수 있는 거지 일반인들은 몰라요. 중요한 건 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출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제목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러면 이 경위의 청량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요게 위도죠, 그죠? 위도. 이게 경도죠, 그죠? 경도. 그래서 경위의 원리를 이용했다. 여러분들 카메라를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렌즈가 있죠. 그 렌즈가 있다면 중간에 요게 십자 표시가 있죠. 거기를 기준으로 잡잖아요, 그죠? 이게 이게 경위의 청량입니다. 그래서 경위의 원리를 이용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평판 청량은 평평한 판을 이용해서 청량을 한다. 이게 평판 청량입니다. 그 다음에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배등급분은 면적을 측정할 때는 무슨 방법을 쓰느냐? 이게 좌표 면적 계산법입니다. 여기 1000에서부터 6000은 전자면적 측정기예요. 여러분들 좌표 면적 계산법은 이게 좌표잖아요. 좌표. 그 다음에 전자면적 측정기는 있잖아요. 만약 어떤 토지가 여기에 있다면 이 토지의 면적을 측정할 때는 기계가 있어요. 기계. 요 기계를 들고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에 탁 돌아오죠. 그러면 돌아오면 기계를 탁 보면은 그 땅의 면적이 측정이 되어진다고 그럽니다. 그 기계 이름을 전자면적 측정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산에 가면 트랭글 이런 걸 이용을 하죠. 제가 위동에서 트랭글을 켰어요. 그래가 북한산을 넘어가서 북한산성 입구까지 가면은 거리가 탁 나오잖아요. 내가 몇 시간 동안 걸었다는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를 들고 한 바퀴만 딱 돌면은 그 땅의 면적이 측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 기계 이름을 전자면적 측정기예요. 자, 그 다음에 600분의 1과 경계점 자배등급분은 최소 등록 단위는 0.1제곱미터입니다. 그 말은 0.1보다 적게 나오면 전부 다 0.1로 등록한다 이 말. 만약에 있잖아요. 이 토지의 면적을 측정해 보니까 0.03제곱미터로 나왔다면 여기에서는 0.1로 등록을 해요. 여기에서는 최소가 1이다. 그럼 1보다 적게 나오면 1로 등록합니다. 그러면 요게 경계점 자배등급부를 비치하는 지역에서는 0.1로 등록을 하고 10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1제곱미터까지 등록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600분의 1에서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해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라는 거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등록을 해라. 그럼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등록을 하니까 둘째 자리를 반올림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제곱미터, 즉 자연수까지 등록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 볼 때 이렇게 예를 들어 볼 수 있죠. 만약에 사람의 키가 있잖아요. 그죠? 171.65로 나왔어요. 그럼 이걸 건강기록부에 기록을 할 때 어디까지 등록을 할 거냐? 요걸 그대로 기록했다. 요걸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키를 굳이 소수점 이하까지 내려갈 필요 있냐? 내려갈 필요 없죠. 그럼 만약에 172로 등록을 했다 이 말. 그거는 이걸 0.5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올린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172로 등록을 했죠. 요게 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했다. 요거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문자로 낼 수 있고 바로 계산하는 식으로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시험에는 있죠. 문자로 나오는 게 더 시험 범위가 많아요. 그럼 만약에 계산하는 걸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건 뭘 찾아야 되느냐면 만약에 어떤 토지의 면적을 측정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면 이 토지가 사용하는 도면의 축척을 먼저 봐야 돼요. 만약 이 토지가 600분의 1에서 경계점 자배등급부를 비치하는 지역이라면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을 하는 것이고 1000에서부터 6000분의 1의 도면의 축척을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라는 게 요게 제곱미터죠. 이하 한 자리가 6이 한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등록을 한다 이 말. 그러면 이 8을 반올림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0.05겠죠. 그죠? 그러면 5보다 크면 올리는 것이고 적으면 버리게 되겠죠. 그죠? 그럼 요 8은 5보다 크잖아요. 그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27.7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요거는 5보다, 요 3이죠. 5보다 적죠? 그럼 버려버리면 되죠. 그죠? 그래서 426.2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8은 5보다 크니까 올렸고 3은 5보다 적으니까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5로 딱 떨어졌어요.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여러분들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는 3이 끝자리입니다. 5가 끝자리가 아닙니다. 왜?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을 하니까 3이 끝자리예요. 그러면 요 끝자리를 짝수로 만들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짝수로 만들기로. 그러면 여러분들 3은 홀수죠. 그럼 짝수로 만들려면 올리면 짝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미 짝수로 되어 있죠. 그럼 5를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 제로죠. 짝수로 되어 있죠. 그럼 버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요게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1000에서부터 6000분의 1이죠. 그죠? 자,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하니까 여기까지 등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반올림해라 이 소리예요. 그러면 0.5죠. 그죠? 5. 그러면 6은 5보다 크죠? 그럼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7이 나왔죠. 4는 5보다 적죠? 버리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5로 끝났다. 이때도 역시 앞에 원리와 똑같습니다. 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를 짝수로 만들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요게 1은 홀수죠. 그럼 올리면 짝수가 되는 겁니다. 6은 이미 짝수죠. 그럼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제로는 짝수죠. 버려버리면 되는 겁니다. 요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문자로 내는 방법이 있고 계산으로 바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확률은 이게 3분의 2라면 이게 3분의 1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경계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우리가 가장 쉽게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죠. 만약에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다면 도면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게 갑의 땅, 을의 땅, 병의 땅, 정의 땅, 무의 땅이라면 요게 여러분들 경계가 되겠죠. 경계입니다. 저 도면에서 경계 표시는 이 선으로 하는 거예요. 선으로 하는데. 그런데 땅에서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경계 표시는 선으로 하는 게 아니죠. 담으로 하죠. 담. 그게 집과 집 사이의 경계는 담이죠. 그럼 논두렁, 밭두렁, 울타리 이게 경계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보면은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력공부에 등록한 선 이게 경계다 이 말입니다. 요게 선으로 표시를 했다 이 말. 그런데 지상 경계는 땅 위에서 경계 표시는 무엇으로 하느냐? 담이잖아요.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경계 표시는 담장이죠. 그죠? 그래서 뚝이나 담장을 경계로 한다. 고래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경계 결정의 기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만약에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경계 분쟁이 발생을 했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할 거냐? 이걸
법에다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5개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돼 있죠.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중앙을 경계로 한다. 있는 경우에는 하단부를 경계로 한다. 도로구가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은 상단부를 경계로 한다.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의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경계로 한다. 자, 공유수면 밀입지의 제방의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를 경계로 한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풀이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다는 말은 평평한 땅을 말하는 겁니다. 평평한 땅. 예를 들어서 여기에 논이 있다. 여기에 논이 있다. 그러면 이 중간에 논두렁 밭두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논과 이 논의 경계는 이 논두렁 밭두렁의 중앙이 경계가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있다는 말은 이게 높낮이입니다. 높낮이. 그럼 여기에 밭이 있고 여기에 밭이 있다면 이 밭과 이 밭의 경계가 어디냐? 만약 상단부가 경계라면 여기를 경계로 하는 겁니다. 하단부를 경계라면 여기가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도로구가 등의 토지에 절토라는 말은 절개지를 말하죠. 그죠? 우리나라는 산이 많잖아요. 그 만약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산을 깎죠. 그죠? 그러면 산을 깎아서 도로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면 이 부분이 절개된 부분이다. 절토된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도로냐? 만약 하단부가 경계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도로가 됩니다. 상단부가 경계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고속도로 건설하면 토지를 수용하죠. 그러면 이 부분도 당연히 수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구가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은 상단부가 경계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바다와 육지입니다. 여러분들 경포대 해수욕장에 가면은 바다가 있죠. 백사장이 있잖아요. 육지가 있죠. 그러면 어디까지가 바다와 육지의 경계냐? 자, 여기가 바다고 이게 여러분들 백사장입니다. 백사장. 그러면 여기는 육지입니다. 그럴 때 파도가 밀려오죠. 그럼 파도가 밀려올 때 여기까지 밀려 들어온다. 요게 최대 만조위가 되는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바다와 육지의 경계다. 경포대 해수욕장에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다 보면 파도가 어디까지 밀려왔느냐 표가 나죠. 그죠? 그러니까 가장 안까지 밀려왔다. 요게 최대 만조입니다. 거기가 바다와 육지의 경계다. 이 말.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지라는 거는 여러분들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죠. 육지로 만들 때는 제방을 쌓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제방을 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육지가 되고 여기가 바다가 됩니다. 그러면 어디가 바다와 육지의 경계냐 할 때 요 제방의 요 부분이 있죠. 요거를 어깨라고 그러고 육지 쪽을 안쪽 어깨라고 하고 바닷가 쪽을 바깥쪽 어깨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방의 요 바깥쪽 어깨 부분을 바다와 육지의 경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그림으로 내느냐 문자로 내느냐? 문자로 내는 거예요. 만약 출제인이 그림으로 시험에 낸다면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림으로 내는 거 아닙니다. 문자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 있죠. 이거를 나중에 이해하고 암기를 해두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있죠. 2장을 배웠어요. 지적은 5장까지 이루어졌는데 가장 중요한 파트가 2장입니다. 왜? 자,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을 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입니다. 그러면 소재는 법에 언급이 없어요. 좌표는 법에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법에 언급이 있는 것은 지번, 지목, 면적,
경계예요. 이 4개에서 시험 문제가 4문제 혹은 5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3장은 있죠. 그죠?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